예, 안녕하십니까. 권진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지금 양일간에 걸쳐서 이 좋은 날에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담당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좌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좌장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통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내다보면서 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고매한 우리 그 서경호 선생님이 좌장을 오시기로 했는데 빛이 못해서 올라가시고, 저는 좌장이 아니라 그냥 90분 동안 깔끔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서경호 선생의 기조 강연과 그다음에 우리 세계 한국위원회 김기배 위원장님, 또 문화재청의 박영민 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올해에 발족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이승철 선생님, 이 세 분의 어떤 발전은 좀 더 원론적인 이제 측면의 어떤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제 8분은 좀 강론적인 이제 발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편도 등재를 한 기관의 입장에서 활용의 어떤 주 목적을 두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다면은 등재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좀 더 이 세계유산에 어떤 부합되는 특출한 보편성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토론이 17분의 어떤 토론 발제문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또 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이제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1대1로 이제 토론을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4분 정도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4분 정도를 주면은 한 70분 가량 되면은 끝나고 나면은 한 프로와에 꼭 이렇게 우리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자유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토론을 보면은 한 분이 2기간, 3기간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발제문을 읽지 마시고 그 중에 확실하게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거, 그 중에 3가지 중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줘가지고 특별한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3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제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어느 기관에 어느 선생님에게 답변도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시간이 좀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중간에 매몰찬 성격을 못 가져가지고 끊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또 이렇게 총총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토론과 관련되어서 주제 발표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 우리 발제문을 해주신 페이지가 207쪽입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또 이 발표자 선생님 다 일일이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본인 선생님이 소개를 확실히 하시고 이제 어떤 분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송미술문화재단의 김술롱 선생님,
저 폼을 잘 열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제 질문은 김영수 한국과학진흥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송기술문화재단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상근하지는 않고요. 제가 2015년 흠야해본 최초 복간본, 1940년에 발견된 원본을 직접 최초로 보고 해설하는 특자로서 객원연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가 1940년에 해록에 발견된 8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해록은 이야기 28가지 어제 나눠드렸죠. 요거를 행사했고 한 분씩 나눠드렸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해록을 최초로 발견한 이용준 선생 생가를 어제 답사를 좀 했습니다. 뜻깊은 날이었고요. 제가 이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세계기록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3년 가까이, 적게 2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가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기록유산에 대한 발표랑 앞으로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발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어디에도 2, 3년간 치열하게 노력해왔던 그러니까 207쪽에 나와 있는 문헌이죠. 한국의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이야기로 보는 한국의 기록유산이라는 두 책을 진짜 3년간 밤낮으로 쓴 책이거든요. 이 성과를 반영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과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적극 활용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208쪽과 209쪽에 일부러 서의 정도를 하나하나 좀 적어놨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과가 더욱 확산되는 관점에서 210쪽에 두 번째 가치 확산을 위한 제안형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서 기록은 존재 가치이고 세계는 확산 가치가 되는데 기록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기록유산이 우리 것이어서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기억하고 보존하고 확산하며 그 가치를 나눠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 제가 참여해 보니까 아주 그냥 뿌듯함에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진짜 기록 선진국, 기록 대국이지 않습니까? 기록이 필요한 인쇄, 출판, 또 가장 기록 잘할 수 있는 문자 활미점을 가진 나라. 그리고 불가사의한 세계 기록유산 같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런 기록 대국, 선진국으로서 그런 걸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이 세계유산의 가치는 영원히 반쪽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는 국립국원 지원을 받아서 해력본을 이제 5개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28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일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우리 문화유산, 기록유산을 해외 언어로 번역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우리 선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 등재된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이 날이 뭐 국군의 날도 있고 그래서 겹쳐서 그렇긴 한데 이 날을 세계 기록유산의 날로 기념으로 정하면 어떤지 이런 공개 제안도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바로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네, 방금 질문받은 김성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직 계시는 기록유산 관들 같은 경우 여러 각본으로 교대에서 저희들이 책을 작년 2년 동안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소개 책자를 냈습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발표의 반영이 돼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기록유산도 등재하는 데만 사실 인정은 됐지 그것을 알릴 거라 언사라는 고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또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록유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자 라는 측면에서 처음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아직까지는 기초관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협의체뿐만 아니고 모든 보장 기관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기록유산 알리는 작업들을
수업비를 해결하게 됩니다.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첫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첫 드림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도구를 올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책들을 상당히 책 내용도 뛰어나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분들은 상당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의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라는 노력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기관들께서 다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해석적으로 같이 영문이라든가 일본, 중국문 같은 거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안에도 와 계시고 유네스코에도 와 계시는데 여러 국가기관이나 유네스코 쪽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 인물을 보면 한국의 세계사 과제로 지금 쓰고 있고 아마 12월까지 출간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을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10월 1일을 세계기록유산 날로 제정을 하자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전부 자유스럽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일단은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활용에 대한 재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국가기록원의 이혜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의 이혜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얼굴에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일단 제언 드렸던 토론문과는 별개로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랑 질문이나 질의나 제안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 아까 이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의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단체나 기관에 어떻게 하면 이 기록유산 부분에서 국가기록원이 가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이나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옆에서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이제 국한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슬철 팀장님, 이슬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이제 유치하고 이제 지금 설립하고 이제 올해 이제 그 문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모순점이 생기는 게 이게 국제기록유산센터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관 단체만 지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내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 협력 네트워크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색깔을 빼고 그 정치적이나 그 개인 국가, 개별 국가의 메리트가 아닌 전 세계 인류 이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뭐랄까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저희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지원을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못하는 뭔가 모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했던 출발점이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세계기록유산 현재 등재된 것들에 대한 보존이나 디지털화 지원이나 아니면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기록유산에 대해서 위험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이나 중대기업이나 문화재청이 하시는 거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게 그럼 이제 제가 어제 사실 박형민 연구원한테 반응을 주고 질문을 드렸던 게
저희 문화재청 쪽에서 준비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좀 질문을 이제 좀 공개적으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국가기록원의 고민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운영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 한 후에 이제 저희 한국이나 아니면 이제 목회 대장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쪽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다른 그 대륙 쪽이랑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뭐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저희도 좀 같이 들어서 다음 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기 전에 좀 공교롭게 제가 어떤 그 대학원생한테 전화랑 메일을 좀 한 분 받았어요.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세계기록 유산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시겠다고 저한테 이제 레퍼런스를 구하면서 면담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면담 받기 전에 궁금한 걸 조금 먼저 메일을 좀 주시면 검토하고 면담 저도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그 문제점을 그분도, 그러니까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이제 이렇게 정보 공개가 많이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 여러분들 하셨지만 이 기록유산에 대해서 이만큼의 그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 갑자기 이제 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좀 높아지면서 아마 오늘 결과나 오늘 내용을 그 학생한테 전해주면 또 그 한 사람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한 사람이 또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문화재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그 기능이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현재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지역목록하고 국가목록하고 이런 게 있어. 그 국가목록도 주관을 하고, 그리고 그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제 사무를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한 지가 10년쯤 돼가지만 초기에는 이제 그 유네스코 한이라는 걸 같이 했었고,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국제기록유산 센터가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이랑 기록원이랑 같이 이제 앞으로 세계기록유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의견 교환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을 선정하는 게 있어서 검토하는 기관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의견 교환을 했던 때랑은 지금 그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록유산 센터도 생기고 저희 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국가기록원과 또 국제기록유산 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는 따로 이제 또 논의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센터가 이제 발족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어떤 그런 또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좀 긴밀한 협의가 저 봤을 때도 좀 필요하다고,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청주 고인세 박물관의 나경준 선생님께서 이 뭐 세 기관에 대해서 4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급히 그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시는 바람에 그냥 지나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4번째 질문에 보면은 우리 김기배 선생님에게 그래도 한 말씀 고견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중국 목판 인쇄술이 이제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인쇄 기술이 발달되었고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인쇄 기술을 뭐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관리부터 우리가 사실은 박현민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하시거나 더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 무형유산 제도 자체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아주 탁월한 그런 무형유산들을 잘 발굴해서 잘 보존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등재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어떤 탁월성, 우수성 이런 것들만 잘 선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목화 인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분히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목화 인쇄소와 관련된 시연하신 공동체들 이런 분들의 굉장히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하시면 또 우리 문화재청에서 잘 협조해서 이게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민 선생님 뭐 짧은 멘트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 요즘 이제 무형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경향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각 종목이 아니라 이제 주제로 묶어서 우리 인쇄소들하고 이렇게 등재를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지 쪽은 지금 추진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지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이해를 들어주신 것들은 이제 각자의 무형문화재들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역할을 아마 한지 추진하는 쪽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한국학조항연구원의 박유만 선생님께서는 뭐 강론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결과적으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어떤 등재의 문제점 이런 부분의 활용 이런 부분 큰 틀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조항연구원 장사각에서 국가왕실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있는 정봉만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목록상에 한 2가지 정도 이제 소장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고공에서 하는 거 이제 거의 앞에 2가지 정도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걸로 이제 추진했던 과정에서 보면은 이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드릴 조금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노력하신 기관이라든가 실무자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이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가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문명의 대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이 특히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경쟁력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이 몇 개를 갖고 있다. 또는 우리 집안이 뭐를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세계 기록유산의 액체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로서 기록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 조금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뭔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요즘의 어떤 모습을 한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대국민 공모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한 자료를 갖다가 선정할 때에 대국민 공모를 거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 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제 우리 기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이것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대부분 공모제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식, 아까 이제 조남도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이 조남도 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실물의 발급,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 이 2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적합한 것에서 추천제하고 지정제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이제 아시아 지역, 또는 세계 유네스코 나갔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기록유산 전문성이라든가 좀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경쟁력을 얻게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기 그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계기록 유산 등재의 취지라는 것,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존, 활용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데, 이 보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이 보존 처리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장사 같은 경우도 보존 처리가 별도로 있지만은 고공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 사실은 보존 처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잘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활용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자료마다 등재를 추진하거나 또는 등재되는 자료 리스트를 보시면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기록성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다 공인이 되는 자료들인데 그 사이에는 또 각각의 어떤 성격의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하위에서 역사 기록물이라든가 또는 그 전의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차이 구분하고 다시 전체 플랫폼에서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각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보존과 공동에 있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문화주신 박사님 네. 공모제하고 추천제가 다 입장에 따라 있겠습니다. 이 세계기록유산, 일본유산, 세계유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불만 중에 하나가 국내 경쟁이 더 어렵다. 등재 신청한 다음에 등재되는 것보다.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공모제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청 자체 내 인력풀이 이제 근대 이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번 공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싶었던 공모 기록물이 오히려 전문가부터랑 세계기록이나 한국연에서는 이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 접수가 충분치 않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도 추천제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공모제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서너 가지 강론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또 약간의 비판적인 어떤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한번 공론의 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돼서 해인사 8만대장경에서 오신 원영 선생님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여튼 핵심적인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리학을 작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활용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분히 이걸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재경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를 또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판들이 부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과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모판들을 빼고 다양한 경판들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이제 등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과 사관으로 나뉘는 부분 중에 사찰에서 가능한 다른 종류의 목판들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안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저희는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제 연구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기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라든지 또 한계점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이제 사업 내부로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는 VR과 AR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는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이렇게 지적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도 이 목판과 관련돼서 뭐 저희들이 또 등재를 했고 해서 우리 김명수 이상우 선생님 간단한 멘트 있으면 한번 주시죠. 재경판에 대한 향후. 예. 지금 아마 이건 AR이랑 VR 관련 질문에서 아마 저한테 질문드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이제 세계상 정치평가 지금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박경민 의원님 잘하고 계시는 과학 예산 조금 이렇게 예문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 한 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좀 외부에 이제 AR, VR 전반적으로 다 좀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계유산이나 어떤 인류 연구사항들은 AR과 VR이라는 기술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자체를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가치 있고 또 와닿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록유산에 가지고 있는 한계사항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좀 기술적 요건들을 좀 통해서 일반 대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치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 근래 AR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특히 이제 VR하고 AR을 섞이면서 이렇게 믹스를 예를 들어서 MR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히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인물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 이렇게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대장경파 같은 경우 실제로 판별 과정이라든지 가는 내부의 어떤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AR이나 VR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능화되고 있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5년 전까지만 되게 AR, VR 기술이 워낙 좀 이렇게 인식률이나 한번 이렇게 눈에 와닿는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근래 뭐 AR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높은 어떤 수준의 발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5G 기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언제나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가능성에 어떤 기반들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기술자들이 저희한테 늘 하는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각 기관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주냐는 문제지 기술은 지금 문제될 게 없다라는 쪽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예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아까 원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기 기관들의 고민들을 어떻게 하나씩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만 확정되면 아마 기술이나 현재 어떤 전체 기반의 어떤 국가 기반 5G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동시에 원영 선생님처럼 다 같이 기관들 좀 고민하고 한 번쯤 이렇게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후보자한테 설명을 해보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만큼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진흥원에서는 12월 말에 이 목판 현판에 대해서 AR, VR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뭐 우리 청소년들이랑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방편의 노력이랍니다. 나중에 한번 뭐 오시거나 전화 한번 주십시오. 김명수 선생님한테 하나 멘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 봉성희 선생님도 좀 뭔가 우리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하신 말씀 말고 선생님 특별히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과 환경사업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진흥원 관계자들끼리 강당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기록유산센터를 두어 이 분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전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아마 한국국학기능원이 최초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8년 6월에는 한국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설립됐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와 청주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2019년 7월에 설립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여러 기구들이 설립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분들도 있고 하니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구의 역할과 기능들을 설명해 주시면 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위원회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건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는 2017년 10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반 탈퇴함에 따라 기금 부족을 내세워 여러 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는 헐순연로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등재되지 못한 해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은 기금을 내왔던 미국이 탈퇴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일본 역시 2017년 중국이 난징 대학살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함에 따라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네스코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이 검증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합법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등재된 국가에서는 심정적으로 합법성 내지는 그 자체 내용에 대해 시기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등재하려는 각국 유산들 중에는 첨예한 자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위안부 기록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 이런 여러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유네스코 사업 또는 과제 역할은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신 세 분 바랍니다. 김기배님, 박철기님, 이승철님 중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네스코 국제전문위원회 계시는 최경영님부터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주 착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봉성기 모범 선생님답게 했었는데 우선 우리 김기배 선생님, 박영민 선생님, 이승철 선생님 뭐 주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가 좀 설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 센터에서도 현재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은 이미 이제 2017년부터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기 때부터 상당히 사실 많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세웠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또는 관련 유네스코 합의라든가 이런 전문 선생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분홍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 소수마다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상에 이왕이면 우리가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설치돼서 한국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우리의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걸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사실 국제적으로 한국은 기록유산
유산과 관련돼서는 그게 모범국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청주에 이제 센터가 유치될 때도 뭐 많은 그 IC 위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청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직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국유유산 분야의 시상제도인 직지상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기록유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스타도시다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농원에 있는 지식센터라든가 또는 광주에 있는 모큐이라든가 또 이제 ICDH 또는 문화시청에서 지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모자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가 거의 아주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록유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국제적으로 좀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더 이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록유산의 날을 지정하자라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그 제도라든가 그런 유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의 날을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날로다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6월 9일이 기록의 날인 것처럼 세계적으로 흔히 기록유산의 날도 유네스코에서 만약에 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정한다라고 얘기하면 1972년도에 뭐 에모터블 프로그램이 시작된 날, 뭐 그런 날을 기념을 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이제 기록유산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기록유산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유유산 쪽으로다가 기록물들이 많이 기록유산 지정 신청하는 후보군에 많이 올라왔고 순수한 기록물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 기록물만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 이제 시청각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그 매체를 좀 다양화해서 우리가 기록유산의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그 이제 등재할 수 있는 유산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 나가는 것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록유산 선도기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영역의 확장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앞서서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제 이런 모임이 이제 계속 있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약간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오신 양 선생님께서 뉴노멀 시대인데 소통 가능성 뭐 여러 개 또 몇 가지를 주셨는데 중복된 것 말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양양입니다.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여기 3년 전에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번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라고 못 모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관기관 주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유관기관들과 관련 기관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한국과 국가진흥원의 능력에 감탄을 하고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항상 올 때 제가 마음가짐은 다른 기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벤치마킹 해보고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현장에서 해볼까 항상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성격이 비슷한 기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유형이 그 방대한 자료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그 다른 기관에서 다 소장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국가기록원처럼 관리를 잘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이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 기록물 중에 5.18 기념재단이라든지 5.18 연구소라든지 이런 민간 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록물이 항상 보존에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증을 받으면 좋고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 기록물을 다른 기관에서 이달에 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좀 규모를 확장을 시켜서 다행히 공감대 형성과 그다음에 보존의 어떤 그런 그 취지에 맞게 5.18 연구소에서는 기록물을 지금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은 복원과 DB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규모 있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면 그 기록물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들 이제 요즘 정신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건데요. 저희 토론을 쓸 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바쁜 와중에 정신없이 토론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상반기 때 못했던 사업들을 하반기에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 새로운 변화, 아이디어 이런 데 현장에서 내몰리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로 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면서 저희 모든 행사를 이제 온라인, VR, 그다음에 생중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환해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정말 옳은 방식인가 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고민이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발제를 쭉 보면서 저희 그 5.18 기록물 같은 경우는 민주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왜냐하면 이제 아픈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고 또 민간정보가 있고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소스로 어떻게 다양한 것을 보여줄까라는 게 고민인데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표문에 그 원소스 멀티유즈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떤 계획과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 혼자 일기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냥 썼는데 일기를 여기다 퍼블리시로 저 썼네요. 발표를 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희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른데요. 일기로 어떻게 같이 세계기록유산의 어떤 전시라든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남중일기, 일성무, 친정원 일기 그리고 저희 5.18 민주운동 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주제로 뭔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책임과 일기를 한번 갖고 와서 저희랑 같이 전시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화제성이나 그리고 또 어떤 공감대나 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에서 그런 소재들과 주제들을 찾아서 같이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특별히 뭐 어떤 기관에 가보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제가 뭐 다른 기관은 잘 모르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기관과 같이 이렇게 뭐 이제 요청이 오면은 전시도 같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 또 뭐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18과 관련되어서는 뭐 결과적으로 이 기존에 이제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활용이 되지만은 각 기관이 연대해서 활용을 할 때에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래서 일기 자료를 또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뭐 결과적으로 또 보존 활용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여러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복된 거는 좀 제외하고 문화재청에 우리 이충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의 현충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이충선 환경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양나연 선생님처럼 작년에 이제 발령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많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좀 이제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들이 꼭 한 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게 다 한질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미 기록을 등재하신 분들이나 이제 등재를 추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록물들이 다 여러 기관들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과의 연계나 자료 활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애로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교 재판의 이제 활용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아마 오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 라경조 선생님하고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록물들에 비해서 이 유교 책방 같은 경우는 유교라는 것을 일단 제목에 달고 있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이제 유교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유교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인 뭐 질서라든지 뭐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 지금 일반 대중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전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뭐 좀 더 이제 좀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활용 방안들이 혹시 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제 그 신규 등재에 관련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뭐 질문을 드리면은 발표문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 기록물을 어떻게 이제 원상태로 이제 보존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크게 잘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 기록물을 등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록의 보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기관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DB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준이 활용 방법들이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기록 유산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이제 독립기념관 이런 각종 자료들이 우리나라 관련 역사 기록들을 전부 다 이제 DB화는 하지만 서로 그 기관의 입장이라든지 뭐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찾아보기 좀 어렵거나 이런 활용하기 좀 이제 다들 모든 기관들 상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단은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하더라도 이제 세계기록유산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표준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것을 한 공간, 웹상의 한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의견들이나 생각들 한번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보라는데 지금 뭐 부지런히 왔는데 지금 8번이나 17번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중복적인 주제 어떤 제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말씀 안 드린 우리 일본의 국채보상운동 우리 그 발표 김지욱 선생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지금 사실상 후발주자라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국채보상운동 그런 거를 전 국민들과 전 세계인과 공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여러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2,475건의 소장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번 등재한 그 건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5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국영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방법이 디지털하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막상 그런 큰 국책기관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국채보상운동 이름이 등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기관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간혹 바뀌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서는 우리가 협조 요청을 받아서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흔쾌히 이렇게 했는데 등재 이후에
공동관리 이렇게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2,475건 중에 거의 2,200건이 신문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발행된 신문들을 영인본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한 90% 이상을 영인본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등재 기관들하고 공동 협조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기서 사진 좀 찍자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된다. 우리가 따로 디지털화 해야지 왜 너희가 하느냐. 이런 거 좀 이해관계도 약간 충돌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영인본 자료를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관리하고 하는 작업 쪽으로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래 우리 신청할 때 공동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의는 아마 해야 앞으로 올바른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기록물들이 있는 기관들은 일괄적으로 홍보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또 선생님이 또 주셨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뭐 적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로 또 미뤄두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 큰 틀에서 본원의 이상호 선생님께서 뭐 5가지 주셨는데 핵심적인 것만 좀 해주시죠. 이게 5가지를 하면 아니고 문장을 5개 쓰면 5개 번호를 하려고 이거는 아마 아까 동석기 선생님 질문하신 거 똑같은 내용이라고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아마 김기회 본부장님이 누가 답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유산 관련 활용기관 또 단체 등재 추진 관련기관 담당 주부서 이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만난 학술대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강한 활동력을 갖고 있고 또 그에 만나는 세계적 등재 보여주기도 한데요. 단순히 이제 유물 등재 종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아버지 쪽에서 세워질 어떤 세계유산 관련 유일한 카테고리 2 기관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시면 어쨌든 목표 의장 및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직지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기록 관련 유네스코 시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IH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세계기록진센터가 이렇게 매우 빠르게 스키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기록 프로그램 지향하는 목적을 위한 그 활동과 기회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세계적 수준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지휘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한국 내에서 존재하는 그 세계기록유산 관련 홍보등 활동, 지원들을 위한 그 포괄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협조 체계는 그 세계기록유산 어떤 국내외 인식의 제고로 이어지면서 이후 등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어떤 IC가 내렸던 그 좋은 생각, 이게 이제 실제로 계속 등재를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위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국가기록원에서 중인 국제세계기록지휘센터, 세계기록유산센터 그리고 목회하고 또 목회 사무국이 있는 ACC 그리고 이제 국내에 어떤 세계기록유산 관련 활용력과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계기록지휘센터 등의 어떤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걸 지원하고 있는 중국제문화협정의 포괄적인 협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 고민 이게 지금으로서 아마 가장 저희들한테 그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뭐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박희민님 말씀 같은 거 많이 하셔서 한 번쯤 이렇게 대표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이 세계 기록유산 관련된 세계 기관들이 사실 취지들이 다 각각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DH 같은 경우는 국제 사업, 국제협력, 국내 대상이 아니고 목회 같은 경우 지역, 또 이런 지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에 집중하도록 저희가 원래 만들어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취지에 일단은 충실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긴밀한 각 기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작년에 했던 디지털 대구하고 광주에서 했던 디지털 컨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이 사업을 여러 다른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먼저 좀 기획 단계부터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연초라도 저는 이런 협의체를 연초에도 조금 한번 해서 그 해에 각 기관에서 하려는 어떤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 협의가 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참가자들을 부른다 하더라도 시기를 잘 맞추면 지난번처럼 광주하고 대구에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우석 선생님께서 국제보상운동기록물의 어떤 홍보 또 지원 사업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한 1차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의 책임연구원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행 중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돼서 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기록유산의 공공 및 보존 활용 방안 관련해서 저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에 비슷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국학진흥원이랑 부산문화재단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학진흥원의 김용수 센터장님과 부산문화재단의 조정민 센터장님에게 디지털 기록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좀 조언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제보상운동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제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토론문에도 있듯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아키비움 건설,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 그리고 제2의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비 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인데요. 이는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기록물에 담긴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점이 기록물의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기록물의 사진, 그리고 원문,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을 다 작성을 했고요. 이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때 국학진흥원에서도 유교목판 아카이브를 우리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선구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어요. 이미 3만 개를 넘어서 4만 개 가까운 자료를 구축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고, 부산문화재단에서도 내년부터 조선통신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디지털 기록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 저희 기념 사업하는 다른 두 기관이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저희 세 기관 외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기관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참고해야 될 얘기들을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향후 우리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각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이 코로나가 없으면은 좀 더 끝장 토론도 좀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참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에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문화재단의 조정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또 아카이브 구축 저희 본원에는 간단하게 또 언급이 됐고 하니까요. 예. 일단 선생님께 조금 한 가지 의사진행 다른 차원에서
또 다음에 또 바로 조선통일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듣고 보게 되면 시간을 좀 들어갈 수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명승 선생님 토론문 읽고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김명승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할 내용을 앞서 질문해서 또 답변하시면 저는 무슨 질문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그렇게 진행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먼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딱 3년 전에 전등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된 날입니다. 저희로서는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인데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당초에 저희는 한해 최초로 공동 등재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기관이 있으시다 그러면 공동 등재에 대한 사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는데, 혹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영남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지금 기록물의 아카이브 부분과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 원소스 멀티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더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지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간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또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끼리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공유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딱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소스 멀티미디어는 저희 문화산업계에서는 항상 써왔던 내용이고, 이제 이것도 진부한 내용이 됐죠. 아시다시피 뮤지컬 저희 다 만들었고 소설 다 나왔었고 영화까지도 만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원소스 멀티미디어를 넘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4차 산업의 수용성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도 절실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트랜스미디어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미디어들의 영역에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것들이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올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오히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빅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비정형 데이터.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SNS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자료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묻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보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제 현재 이거를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산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분명히 구축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희 같은 이런 플랫폼 기관들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집단 지성에 힘을 모아서 꾸준히 좀 연구하고 또 좀 선도적인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사례를 공유하는 어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유네스코 이동현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신규 등재 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문제, 또 기존의 등재 기관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동현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어느 특정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상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합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 책방 얘기하시면서 집단 지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가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집단 지성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중복이 보니까 한번 얘기하지 않고요. 일단 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유네스코 본부 차원에서 신규 등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등재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좀 신규 등재를 준비하고 계신 기관 차원에서 언제 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차원에서 이거를 이 차원에서 어떻게 타결을 할지에 대한 그런 현황을 좀 여쭙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놓은 운영 지침을 보면은 국제 목록이건 지역 목록이건 국가 목록이건 다 똑같은 등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등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국제 목록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도 지금 목록 사무소가 있긴 하지만은 지역 차원에서 등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신규 등재를 준비하는 기관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미 등재를 하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좀 화두 중에 하나가 아까 AR, VR 얘기가 나왔지만 디지털화하는 게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 유네스코 본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메타데이터를 다 똑같이 일치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를 공통적으로 뭔가 하나의 이런 분모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지털화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으면 아까 못하신 분들 중에서 좀 우리 기관 혹은 이렇게 전문가들 강점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협의체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협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 증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좀 각 기관 간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제 직권으로 여기 이제 아직 신규 등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박영민 선생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또 이렇게 기관에 가서 보고하거나 이렇게 또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 어떤 등재 과정의 시간 타임이랄까 짧게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단 선생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제도 개선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에 따라 문제긴 한데 현재 유네스코 계획은 내년 3월에 완료라고 봤을 때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에 이제 저희 사회부하고 통합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고 2년 사이클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이제 2024년에 이제 새로 저희가 등재 신청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 제출할 대상은 2023년 중에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토론문에 아태 지역 목록 얘기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태 지역 목록도 2017년에 저희가 같이 사회부 동아리랑 공부를 했었는데 아태 지역 목록은 그 다음에 제출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가 되면은 아마 아태 지역 목록은 더 빨리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동학하고 사회부가 나갈 때 아마 지역 목록 신청서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완료가 되면은 아태 지역 목록은 바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 시간 타임에 의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원의 최진희 선생님, 우리가 기존에 주어진 게 이제 보존 활용에 대한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중복된 거는 논의를 하고 주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목회 사무국을 하고 있는 국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의 최진희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한 거는 거의 다 우리 발제문과 오늘 지들 분위기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 오신 분들과 약간 다르게 저희는 사무국으로서 아태 지역의 기록유산 소장들 또는 기록유산을 하고자 하는 NGO들을 돕는 선도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제에서도 우리 김기배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만 세계 기록 유산의 등재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기록이 역사이기 때문이고 필요한 경우에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후대에 자생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소규모 보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그 활용하는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ISBC가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세계 기록 유산의 등재에 기반되면 그 등재가 소장 국가는 이것들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어떤 국가적인 국가위원회에 합의된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일본 유네스코가 어떤 이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도 의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합의된 규범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MOW 그 사업에 관련된 운영 지침에 근거하고요. 최근에는 또 2015년에 기록유산 관련된 보존 적응 권고안이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지침이다. 회원국들은 이런 기록유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계 기록유산을 포함해서 기록유산의 대중 접근성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또 기록유산을 등재했다는 것 자체는 이 유산 자체의 소유권 자체는 뭐 당연히 그 주권국가에 있겠지만 그 유산의 접근성을 세계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또 원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그 합의는 이제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개별 국가에서 적용되는 사항들은 그거를 다 유네스코가 사실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세계유산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아직 국제규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처럼 기록유산을 둘러싼 그런 갈등 상황이 계속 고조가 되면 국제규범화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역사재단의 남상구 선생님이 정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토대적인 말씀인데 핵심적인 걸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구역사재단의 남상구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앞에서 박용만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좋아요 꾹 누르고 그냥 끝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왜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면 기록유산의 등재가 되면은 그것이 그 기록유산으로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난중일기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진기록은 등재되었지 않습니다. 그럼 난중일기가 진기록에 비해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희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그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록유산 중에서 그런 훼손될 우려가 있는 보존이 어려운 그런 유산들이 많은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등재를 추진하는 유산들은 보존이 잘 돼 있고 훼손될 우려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좀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국가기능원에서도 하고 계시는 일이지만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대로 두면은 정말 이거는 사라질 우려가 있는 그런 유산들을 찾아서 보존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세계 유산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록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말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그냥 두면은 중요한데 훼손될 것 같은 것을 찾아내는 작업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기록유산을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인정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에서 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게끔 여건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로 그 선진국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 보존되어야 되는데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유산을 찾아내서 보존하는 것도 저희가 좀 더 그 이제는 이제 또 한국이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예, 뭐 다 같이 한번 저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충남도청의 박창순 선생님, 뭐 제도 개선도 명칭인데 이것도 뭐 중복된 거 외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청에서 온 박창순입니다. 제가 속한 충청남도청에서는 2007년 발생한 그 유류피해 사고에 대한 극복 과정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서였던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거에 답변이 다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현 전문가님께서 그 아태지역 목록 이제 이제 추진하는 기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이제 아태 지역 목록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질문 중에 이제 아태 지역 목록 이제 공모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박성빈 연구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답변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에 대한 그 유산 명칭을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로 할 게 좋을 것인지 사고 발생 지점을 넣어서 해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좋겠는지 아니면 피해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서해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제적으로 어떤 명칭이 좋을 것인지 고민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국제기록유산센터 이승철 팀장님께 한번 국제적으로 어떤 명칭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뭐 짧게 고민을 많이 하신 그 세 가지 명칭입니다만은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전문가들의 그 어떤 의견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명칭을 앞에다 넣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좀 더 고민을 해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그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이제 공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뭐 있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뭐 두 분이 남으셨는데 시간이 뭐 별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전문연구원의 최영실 선생님 뭐 기존에 그 주실 말씀 외에 아주 그 특출한 질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창문연구원의 최영실입니다. 일단은 그 질문들이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한 가지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기록유산국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해왔고 등재를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용성이 풍부하고 스토리텔링이 정말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송에서 김수롱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정에 대한 것도 잘 아카이빙을 해서 저도 국민의 한상에서 뭐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다큐로 본다라든지 또 아까 박용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쓴 데에서 첫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범용 서비스 체계와의 또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창업연구원에서는 19년도에 그 고정번역원과 함께 한자를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 번역 기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 분야로 지금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 체계를 생각을 해보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국학진흥원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 간단하게. 예. 제가 오늘 지금까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게 디지털 가입과 관련된 부분들, 또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또 지금 국가진흥원의 유료 출판 관련된 디지털 가입 구축 방법, 또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전체 질문 중에 한 반 이상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기록유산 센터장을 하나 올려올 때 디지털 가입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 팀장으로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경험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 고전적 쪽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연계, 또 특히 디지털 가입 방법론, 연계,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통합적으로 서비스에서 가져갈 건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일정적으로 이렇게 기관 간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와 계신다고 사실 한국중앙연구원이라든지 또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또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그리고 국학진흥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외에 이제 개별대학들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칙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의 메타데이터 그런 것이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료나 날짜 중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학진흥원의 방식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까지 이제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계속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표상에서 나타났던 게 사실은 고전자가 시키는 잘 아실 건데 이제 역사통합 정보 식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또 교육부에서 케리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통합을 올리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10년 동안의 성과가 한두 걸음 방면에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게 사실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몇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과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기관들의 성격과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 대한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메타로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럭한 수준에서 어떤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연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방법들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어떤 연대와 또 그런 어떤 그걸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이제 디지털 가입부가 갖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전적 디지털화가 물량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적지만 연계 방법은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가져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그대로 세계경영상 관련 어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방식을 조금 적용하고 도입하고 그 노하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특히 지금 고전적보다도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넓은 그리즘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어떤 메타데이터 설정 방법들이 아마 천을 만들 때와 또 지금 설치하는 방법과 이런 데 따라서 한 번도 이렇게 논의된 적이 없는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이 고민을 좀 해나가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지금 아마 국가기록원도 일정 정도의 메타데이터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문화유산이나 또 고전적 쪽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털어내놓고 고민해본 자리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연계 하다 보면 몇 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는 고전적 데이터를 다 모으겠다는 것도 현재는 거의 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쪽에서 논의는 지속하되 조금 길게 보고 하나하나를 좀 맞춰가고, 그리고 아주 정밀한 방식의 어떤 책상 머리 안에서 사인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연계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들의 신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네. 해나갈 겁니다. 예, 선생님. 예. 뭐 추진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문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은 뭐 우리 진흥원의 이상훈 선생님한테 한번 또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40분 뭐까지 또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서주연 선생님께서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뭐 질문을 주셨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글박물관의 서주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국학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방가사 기록유산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과 이 내방가사를 같이 이제 추진하려고 협업 단계에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기록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마 국학진흥원 쪽에서 저희 기관에 좀 공부 좀 하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이번에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예전에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재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양도성을 등재 추진하는 팀에 있었는데 그때 OUV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아시아와 그다음 유럽의 성강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독특한 가치, 보편 탁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뭘 다르게 써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서 지금 한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유교책판을 보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화유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점을 두시고 또 OUV가 저희 쪽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됐는데 단 하나를 골라서 이제 등재 추진서를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재 추진 과정에서 OUV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OUV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그런 실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이고 좀 많은 이야기는 두 기관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내방가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우리 김영수 선생님 30초 만에 마무리 간단하게 한 말씀 30초 만에. 사실 탁월한 가치 요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발표를 만들었을 때 떨어지자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로 했을 때 사실 여기 전문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유교라고 하면 우리가 유교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기록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지게 되는 거에 주목을 했어. 이제 집단시장 관계를 이끌어냈었거든요. 이끌어내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단시장을 키워드를 놓고 다시 거기에 맞춰서 밑에 그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지금 우리 군동원장도 그렇고 우리 상원님 여러 학생들이 내부에서도 보다는 맞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써나갔던 그런 거 기억이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다른 기관들 지금 중견시장으로 계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들가 우리 국내가 아니고 심사위원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켰나 다른 사람들 염두에 놓고 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너무 길어지면 그럴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학술 행사 진행도 보고 했었는데 17분을 이렇게 하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원래는 20분 전에 해서 이 자유롭게 토론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아마 우리 협의체 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기존의 어떤 등재된 기관보다는 등재되지 않는 기관에 우리 담당 실무 선생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세 분이 또 문화재청하고 또
우리 또 김기배 의장님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뭐 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한번 주시죠. 네, 예. 우선 이번 그 학술대회가 시사점도 많이 주시고 도움도 많이 받는 그런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차차기를 준비하고 있는 산림 녹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부채측에 굴곡이 있어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우선 이제 저는 실무적인 그 질문을 김기배 의장님과 박영식 연구관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출발할 때 자료의 그 역사성이나 희귀성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준비해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것이 원칙이 다 세워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보고 듣건데 그 희귀성이나 역사성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프로젝트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하고 또 등기하는 이유를 할 수 있다면 최근 자료도 희귀성이 좀 희석되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것보다도 더 원칙에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애초에 저희한테 주신 역사성, 희귀성이나 이런 데 충실한 게 좋은지 여기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간략하게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어디 박 선생님. 저희 그 문화예술 공모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 다음에 등재 시청서는 이제 따로 또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등재 시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료는 많은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줄여서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때는 많은 편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희귀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료 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신청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사실 희귀성 자체는 전체 가이드라인의 보조 기준에 불과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보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록산 쪽은 월드 시그니피컨스라고 합니다. 그 세계사적인 중요성,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록이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하냐, 이 기록이 유일한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냐, 뭐 이런 측면이 중요한 거고요. 그거의 어떤 시대적인 근대 유산이나 이런 그 시대적인 턴이 짧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90분 100분이 지났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사회를 보면서 한마디만 이렇게 정리 멘트를 해야 되니까 등재 세계기록유산으로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든 또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활용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를 하는가 추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원론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훌륭한 문화라는 것은 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만인이 느껴야 할 것이고 그 문화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요족한 어떤 삶의 어떤 운영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도
인식의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90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10분 동안 그 추후에 그 협의 실무 과정에서 내년에 향후에 이렇게 모임을 또 계획을 하는 시간이 있고, 이상으로 저희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종합 토론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